트럼프가 또 한 발짝 물러선 걸까요?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. 스타트 경제,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십시오, 실장님. 이 상호 관세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종료 시점도 계속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백악관에서 연장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? 유럽 회원국까지 한 90개국하고 예. 지금 상호 관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100명이 안 될 텐데 그 USTR 직원들이 한 명이 한국가씩 못 맞거든요. 팀 단위로 움직일 거니까 분명히. 네.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예.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. 일이었다. 예. 다만 이제 그 모든 국가보다는 이제 특정 국가에 좀 주력을 할 겁니다. 예를 들어 예. 뭐 중국, 한국, 일본 이런 동맹국들이 있고 유럽, 인도.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많은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을 했을 거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 예.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국가들이 7월 8일까지 다 협상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예. 나머지 수십 개 국가들은 빠지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 국가들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성실하게 임했을 거고 미국 쪽에서 사람이 없어서 대응을 예, 예, 못했다면 미국 쪽도 어떻게 체면이 안 사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 행정부 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상호관세 그 유예 기간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어찌됐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유예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은요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25% 자동차 관세 부과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. 네. 기존의 자동차 부품에 25% 관세가 들어가는 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약간 좀 비중이 큰 거, 엔진이라든가 파워트레인 요 정도였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 예, 결정을 앞으로 이제 뭐 60일 내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마 자동차 부품별로 미국 내에서도 이익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. 협회라든가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엔진 뭐 이런 거 파워트레인 이런 거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다른 부품 기업들은 왜 상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손해를 보냐 네. 우리도 관세를 올려달라 네네. 분명히 그런 로비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텐데 그게 이제 타당하다 그러면 사실 60일 정도 60일로 밝혀져 있죠. 네네. 거기가 그렇게 길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뭐 1, 2주 내에 때렸으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최종적으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올라가면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간 게 작년에 708억 전체 자동차 수출 중에 한 47%인 330억 달러치가 미국으로 갔는데 네. 부품은 우리가 전체 225억 자동차 부품 수출 중에 역시 한 40% 가까이 82억 달러가 미국으로 가거든요. 예. 그래서 상당히 좀 타격이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과연 이게 우리에게도 타격이 되겠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긴 될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. 이런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볼 수 있는 지표도 간밤에 있었어요.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, 속보치가 있었고 잠정치가 있었고 이번에 확정치가 나왔는데 확정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. 예, 잠정치도 역성장이었거든요. 예. 마이너스 0.2%였는데 지금 확정치가 마이너스 0.5%인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1분기 경제 성장률, 그러니까 1분기라고 하면 1월부터 3월인데요.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모든 소비, 투자, 수출, 수입 이런 통계를 다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립니다. 예, 예. 그래서 보통 뭐 한국은행도 3월에 1분기가 끝나지만 4월 말쯤에 속보치를 또 한 달 뒤에 이제 잠정치를 발표하거든요. 미국도 그런 식인데 과거 중국이요, 1분기가 3월 말에 끝나잖아요. 예, 예. 3월 말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. 예, 예. 말도 안 되는 끝나기 거죠. 전에. 예. 예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 지표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보통 이제 1분기 GDP를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1월과 2월은 확정치로 가져가지만 3월에 대해서는 선행지표나 어떤 그거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
그런 지표들 갖고 계산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마이너스 0.5%가 나왔고요.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같은 1분기인데 중국과 유럽 쪽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되게 좋았습니다. 예. 수출이 잘 됐어요. 예. 근데 미국이 1분기에 역성장이 나온 건 수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수입이 네네네. 많아지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효과가 그렇죠. 있거든요. 예. 그 말은 그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한 게 2분기부터잖아요. 유럽과 미국, 중국 쪽에서 먼저 인상이 되기 전에 예. 수출한 게 이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,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민간 소비가 잠정치에서는 1.2% 증가했던 걸로 나왔는데 0.5%로 확 떨어졌습니다. 예.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. 미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% 네.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거든요. 즉 미국 경제의 향방은 소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약화됐다.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트럼프 세션, 예. 그러니까 트럼프 플러스 리세션.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좀 예. 확산되고 있습니다. 자,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일단 나쁜 지표도 있었지만은 상호 관세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환영을 하면서 좀 오르긴 했어요. 근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자체 소비가 안 좋아졌고 수입이 늘었다라고 봤을 때는 2분기에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더 나아질 건지 이렇게 약해진 소비 때문에 더 나빠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수입이었기 때문에 예. 2분기에는 이제 수입이 좀 개선이 되겠죠. 그러면은 역성장까지는 안 나올 거고 예. 1분기가 마이너스고 2분기가 마이너스,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공식적으로 리세션입니다. 경기 네. 침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 리세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는 옛날보다 좀 유들유들해졌다. 옛날에는 중국에 대해서 막 뭐 100%, 200% 관세 뭐 이 얘기 다 들어갔고 상호 관세도 좀 유예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는 미국 연준이 무언가를 할 거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 의장 차기 내년 이제 5월 달에 임기가 만료인데 그 새로운 의장을 보통 이제 올해 연말쯤 이제 선임을 하는데 네. 올 여름부터 하겠다. 그러니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예. 거죠. 예. 그러면은 이제 미국 연준 내에서의 시각도 이제는 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. 여기서 역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동안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셨고, 문제는 이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선별과 보편을 섞은 방식을 택했습니다. 그런데 그 기준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했거든요.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장 깔끔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연말정산 기준이 제일 빠르죠. 근데 예. 연말정산은 이제 그 근로소득자만 해당이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 우리 보통 5월 정도 확정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냥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그건데 문제는 이게 그런 건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. 예. 만약에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죠. 예, 최저소득층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료를 우리 건강보험료 상전할 때 그 부동산 그리고 차량까지 들어가거든요.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할 때는 이 정책의 뭐라 그럴까 원래 취지에 맞는 거는 건강보험료가 맞긴 맞습니다. 예.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거냐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확실히 갈리는 거죠. 예.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연말정산보다는 건강보험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렇다면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가 살아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. 또 하나 봐야 될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 이게 이번 추경에 예상이 들어왔단 말이죠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어차피 이제 7년 이상 뭐 5천만 원 이하 예. 건별로 그거를 이제 못 받고 있고 이미 이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급 본드식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걸 이제 빌려준 대출 쪽 기관 쪽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뭐
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예.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뭐 채권 가액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배드뱅크가 상당히 뭐 낮은 10% 미만의 가격을 헐값으로 인수를 해서 그걸 탕감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렇게 채무가 장기 채무 불이행에 있던 그 자영업자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가 보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요. 서울 아파트값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특히 마용성 이 지역들이 또 굉장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? 원래 이제 7월 3단계 DSR 예. 그게 시행이 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잖아요. 6월에 땡겨받는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아졌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우리 이제 강남 3구는 서울시에서 한번 그 규제를 해제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. 네. 규제를 다시 묶으니까 그게 이제 마용성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풍선 효과라고 하죠. 네, 예, 예.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거래량이 최근 한 3년 평균치보다 확 높습니다. 예, 예. 즉 거래가 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뭐 화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회복 국면을 가진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풍선 효과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일단 7월에 DSR 3단계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기류가 있었는데요. 이 정도로는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걸 꺾을 수 없다라는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움직임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 같고요. 대책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?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게 과거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어떤 문제가 특히 버블 같은 게 생겼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오는 건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트래시 홀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냥 그런 정책을 내면 뭐 그 정도에서 이렇게 완화되고 뭐 연착하겠거니 하고 정책을 냈는데 예. 그게 폭탄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아무것도 아닌 게.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. 규제는 필요한데 그게 강도가 너무 크거나 그다음에 네.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대책은 내놓되 예. 이게 너무 예단하지 말고 그 효과를 그러니까 부정적 효과, 긍정적 효과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주제 살펴볼 텐데요.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1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. 이번 해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뭐 경제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? 우리 이제 발전 단가를 보면 뭐 화력 있고 원자력 있고 신재생 에너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발전 단가가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. 제일 싼 게 사실은 원자력입니다. 그쵸. 물론 이제 화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저유가라든가 뭐 LNG 가격이 낮았을 때는 단가가 싼데 요새는 비교적 높잖아요. 그래서 네. 사실 원자력이 뭐 그 가장 뭐랄까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영구히 갈 수는 없어요. 또 네. 저게 해체라는 게 사실 뭐 방사능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어서 그 금액도 상당히 크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자력을 이제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저게 이제 결코 싼 발전이 아니다. 네. 그 비용까지 고려하면.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을 많은 국가들에서 했고 일부 이제 어떤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쭉 나가는 국가들도 있지만 유럽 쪽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을 이제 없애는 예, 국가들 예, 있잖아요. 해체를 하는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 해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.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 이제 원전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. 그게 예.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방산, 뭐 K컬처 뭐 이런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원전 수출이 많이 부상이 됐잖아요. 네. 예, 예. 반대로 원전을 해체할 수 있는 아. 우리 테크놀로지, 우리 예, 예. 기업, 우리 산업
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아. 수도 있는 거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도 못한 데서 또 새로운 사업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정말 경제 이슈가 많을 텐데요.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